안녕하세요. 22세기 서울치과병원의 김세웅, 덴탈빈 기공소의 김찬동입니다. 이번 우리 오아시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철 과정을 보면은 임상과 기공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보철 과정은 치료 계획 수립할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보철에 입각해서 수술도 하고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보철 과정은 아마도 인상 체득이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 체득을 하고 또는 같은 날 또는 다음 약속 때 바이트를 뜨고 이 정보를 기공소에 줬을 때 최종 보철을 제작하게 되고 그 보철물이 임상을 오게 되면 장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장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특히 우리 보철 과정에 있어서는 이 두 과정이죠. 인상 체득하고 바이트 체득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만 임상에서 제가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 할 때 스트레스 없이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체는 나한테도 치과 의사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자체도 아마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시간에서는 바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글을 적어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각 보철 단계에 소요되는 임상 시간의 총합은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우리가 총 시간이 같다고 봤을 때 내가 인상 체득을 간단하게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바이트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케이스는 딜리버리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내가 꼭 해야 할 인상 체득 방법을 선택하고 바이트도 번거롭지만 뭐 패턴 내지는 같은 걸 이용해서 바이트를 뜨고 그럼 시간은 좀 증가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착 과정은 상당히 짧거든요. 총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자든 환자든 인상 체득을 하고 바이트 체득을 하는 시간이 길었을 때 환자들이 컴플레인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보철물이 나와서 끼워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구강 내에서 조정을 많이 하게 되면 환자들은 이게 뭐지? 이거 안 맞는 보철물 억지로 끼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딜리버리 과정은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상 체득 과정과 바이트 과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에서 기공물이 잘 제작되고 딜리버리 시간을 짧게 해주면 진료실이 우아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요 보철물을 장착할 때 교합 조정을 10분 이상, 20분 이상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합 조정 그렇게 그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만 되는 과정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찬동 소장님과 같이 한 게 10년이 넘었죠. 15년이요. 정말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과 의사의 행복 중에 하나가 좋은 기공사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전제 조건은요, 우리가 임상적인 정보를 충분히 많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 할 때 그토록 많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상 체득 에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버먼트, 특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픽스처에 임플란트에 체결할 때 간섭이 없어야 돼요. 특히 커스텀은 이 치조골, 즉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치조골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했을 때 디자인이 잘못돼서 치조골에 닿아가지고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상체도 괜찮고요. 치조골 간섭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을 끼웠는데 안 맞아. 그 대표적인 이유가 컨택이라는 거죠. 컨택의 헐거움은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컨택을 좀 타이트하게 제작하시죠? 일반적인 기공소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딱 맞게 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컨택이 헐고 오면 다시 환자를 약속을 잡고 그걸 다시 기용소로 보내서 그렇죠. 리페어를 해야 되니까 네. 타이트한 상태에서 임상에서 조정해서 그날 끼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간 타이트하게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타이트한 컨택 때문에 보철물이 제 위치에 안 들어가면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보철물을 딜리버리 하려고 하니까 교합이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바이트와 관련돼서 바이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을 때 교합 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교합이 또 언더고요. 임프로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임상적인 상황을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픽스처 랩의 인상을 취득하고 실리콘 바이트 취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랩의 인상 체크를 하고 실리콘 바이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바이트 트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식적인 용어로는 듀얼 아치 트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동시에 위아래를 임플란트 레벨 임프레션과 소위 바이트를 동시에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에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트 1에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파트 2에서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트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죠. 임플란트 레벨 인상을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뜬다. 그리고 실리콘 바이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임상 케이스 하나를 보시면 싱글 케이스이지만 풀 트레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7번의 임플란트가 식립됐고 풀 트레이로 인상을 떴고 실리콘 바이트를 뜬 상태에서 기공소로 보내졌고 기공실에서는 지금 아래에 있는 최종 부철물이 임상으로 왔고 저는 딜리버리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과정은 아주 수월했고요. 그 결과도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또 한 케이스 볼까요? 자, 이 케이스도 지금 인상 체크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요. 이 소장님, 네. 교합 관계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저스 바이트인가요? 크로스 바이트죠? 크로스 바이트인가요? 네. 시저 바이트 또는 크로스 바이트 정도로 보이죠? 제가 이 케이스를 준비한 이유는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스 1 교합, 정상 교합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저는 풀 트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 파셜 트레이는 이런 교합 관계에 있어서 모델을 파셜로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마운팅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소구치 부위만 보시더라도 4번 부위가 워킹 컷이 반대로 돼 있어서 그 부위를 기점으로 파셜 편측으로 뜨셨을 때는 팔라탈하고 버컬 쪽으로 틸팅이 올 가망성이 아주 많고요. 그러면은 파셜 트레이 떴을 때는 정확한 관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교합 관계를. 네. 그래서 일단 서두에 이런 교합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저는 주로 풀 트레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제품이 뭐냐면 임플란트 레벨 인상을 뜰 때 우리가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이라든가 픽업 임프레션 코핑 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을 뜰 수가 있겠는데요. 이 덴티스에서는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MUC라고 부릅니다. 멀티 유지 코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특히 이 임프레션 코핑을 선호하는 경우는 요즘에 본 레벨 임플란트를 다소 깊게 식립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다 보니까 기존의 임프레션 코핑들이 커프 길이가 짧아서요, 인상책 에러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트랜스퍼 임프레션은 픽업에 비해서는 좀 간편하잖아요. 트랜스퍼 임프레션의 에러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체득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는 간혹 가다가 자주 이런 MUC 코핑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깊게 심었을 때 다양한 GH를 구비하고 있는
MUC를 사용하게 되고 트랜스퍼의 에러를 줄이기 위한 임프레션 캡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제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임상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덴티스 임플란트 SQ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환되는 임플란트들이 국산 제품 중에 많거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A사의 임플란트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MUC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MUC에는 그 A사 제품의 랩 아날로그를 체결해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모스테이퍼 각도가 조금씩 같다고 해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부트먼트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보내면은 깎아올 때 정확하게 깎아오더라도 그 위치가 달라서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식립된 임플란트 시스템과 동일한 아날로그만 체결해 주시면 충분히 MUC를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글 케이스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이트 자체가 버칼 크로스바이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원장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풀 트레이를 사용하면요, 인상제도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파셜보다는 넓게 인상을 뜨기 때문에 변형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요, 풀로 떴을 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리콘 인상을 뜰 때 트레이를 구강 내에 위치시킬 때요, 절대 지글링 모션을 가하지 않습니다. 지글링 모션이 이제 전후, 좌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리콘이라는 자체가 밀리면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면의 형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직적인 주로만 이렇게 트레이를 위치시키는 것을 키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 모델 변형이 있더라도 경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합치아는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알지네이트 인상을 떴겠죠? 그래서 이제 대합치아 모형과 마스터 모델이 나온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교환면에 무슨 표시들이 있잖아요. 이건 뭘 표시하신 겁니까? 바이트에서 뚫려있는, 그러니까 구강에서 맞닿고 있는 치아의 위치를 표시한 거고요. 이 정보가 파이널까지 그대로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구강내랑 같은 모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실리콘 바이트를 떴을 때 그 정보를 모델상에 표시를 해 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대합치아를 보시면 여기 17번에 교환면이 조금 뭔가가 조정이 되어 있고 속옷치도 그렇고 전치부에 조정이 된 모습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이 되겠고요. 이 보철물을 딜리버리한 상태인데요. 정말 교합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MICP,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에서 거의 교합 조정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구강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보철물 제작할 때 대부분의 기공소에서는 힌지 아티큘레이터, 네. 소위 말해서 짝짝이 교합기에다가 마운팅을 하기 때문에 측방 운동에 대해서는 구강 내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측방 운동에 대해서만 조금 조정을 했을 뿐이지 MICP에서는 많은 조정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임상 케이스를 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갖고 있는 교합이 안정적이다 또는 불안정하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환자의 교합 상태를 봤을 때 어떤 환자들은 전치부에 스탑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전치부, 즉 육전치에 스탑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전치부에 스탑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양쪽 구치부에서 스탑을 갖고 있을 때 커다란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트라이포드라고 부릅니다. 카메라 삼각대처럼 저렇게 삼각정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두 모델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치부에 스탑이 없을 경우에는 소고치와 대구치 협력에서 커다란 사각형을 형성을 할 때 우리는 테트라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삼각점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교합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임상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전치부와 양쪽 구치부에서 스탑을 형성하는 교합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치아들이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합이라면요, 굳이 우리가 풀 트레이로 인상을 떠서 모델을 시작한 경우에 실리콘 바이트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교합이 안정적인데요, 모델을 만들어서 치과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러다가 이 두 모델 맞춰보세요 했을 때 잘 맞추면 굳이 실리콘 바이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실리콘 바이트를 왜 떠주는 겁니까? 자, 바이트 없이 우리가 모델을 마운팅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두 모델은 구강대랑 똑같다. 아주 정확히 똑같다는 전제 하에는 풀 트레이를 사용했을 때 실리콘 바이트를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실리콘 바이트를 이용해서 교합에 대한 정보를 기공소에다가 전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바이트 재료를 가지고 모델을 제작한 다음에 바이트 재료를 두 모델 사이에 인게이지 시켜서 두 모델을 마운팅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공소에서는요, 이렇게 하는 기공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교합은 다 높아지죠. 특히 이제 불필요한 부위를 다 트리밍해내고 필요한 부위만 남겨서 마운팅을 한다. 이것도 실리콘 재료가 두 치아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철물이 임상에 왔을 때 교합 좀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합에 있어서 실리콘 바이트를 떠주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교합 접촉점이 어디인가를 표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얇은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펜슬이라든가 네임펜을 이용해서, 유성펜을 이용해서 양측 모델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반드시 이 두 모델에서는 그 부위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델이, 그 치아들이 안 닿으면 그 안 닿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 닿는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조기 접촉, 모델의 변형입니다. 그죠? 모델 변형에 의해서 조기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구강 내에서는 약간의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치아들이. 빼기는 아까워요. 근데 인상을 뜰 때 인상제 압력에 의해서 밀릴 수가 있겠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모델을 제작하면은 그 치아는 견고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구강 내에서는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물릴 때 모빌리티가 있으면서 제 위치로 찾아 들어가는데 변형된 상태에서는 이제 모델을 제작했을 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델이 딱딱하니까요. 그러면 그 치아 자체가 마운팅을 할 때 먼저 닿아서 구강 내에서는 구멍이 뚫어진 부위가 안 닿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 분석을 잘 해야만 추승보출의 교합이 구강 내에 들어버렸을 때 잘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실리콘 바이트를 채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실리콘 바이트 재료를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교합면에 교합되는 부위만 적은 양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46번에 2년하고 10개월 전에 보철물이 완성이 돼서 딜리버리가 됐어요. 그런데 47번 치아가 불편해서 네오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덴티스 제품은 아닙니다. 타 제품의 임플란트 심고 풀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랩의 인상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 바이트를 채택해서 인상체와 실리콘 바이트 재료를 기용소로 보냈죠. 그러면 대합치아 인상을 떠서 대합치아 모형을 만들고 마스터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기공소에서 어떠한 모델 분석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치과 의사분들이요, 단순하게 임상 과정만 아시면
뭔가 해결할 때 한계를 느끼세요. 전반적인 기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작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임상이 좀 더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찬동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안 떨린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찬동 선생님이 저랑 15년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저는 오프라인이며 온라인 세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아주 능구렁이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것도 처음 경험인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모델 분석 어떻게 하실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케이스는 프라치로 인상을 떠주셨는데요. 이 프라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라치의 장점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불필요한 부분에 기포를 제거하는데요. 보철물에 수복되는 부위, 대합치 부분은 언더로 제거를 하시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오버로 제거하셔서 조기 접촉을 먼저 삭제를 합니다. 지금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 보철물 파트 쪽은 네. 기포를 제거할 때 언더요? 예. 그 보철물 바로 위에 부분은 덜 제거하셔야지 오버로 제거하면은 기공물이 이제 그 부위를 침범하기 때문에 바이트가 높아질 수 있어서요. 언더로 하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부위 깊은 부분만 이렇게 조금 조절하는 거라 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은 벌써 보철물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교합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철물 파트의 대합체하는 네. 잠깐 언더 예, 그리고 보철물과 관계 없는 부위는 오버해서 제거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바이트를 한번 평가를 하는데 먼저 바이트 평가하기 전에 이제 파색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모된 부분 체크를 하는데 간혹 이런 말씀 해주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마모대 구강내에서 치아가 마모돼 있어도 구강내에서 안 닿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좀 드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닿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모된 부분 샤프로 표시를 하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 저 페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워킹 사이드에서 즉 측방 운동 시에 과도하게 닿았을 때 닳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되는 부분은 어쨌거나 닿고는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는 표시를 해야지 바이트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트를 정확하게 떠줬는지 안 떠줬는지 평가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표시를 하시고 자, 분명히 저 부분은 닿고 있던 부분인데 바이트를 확인합니다. 네. 딱 봐도 뚫린 부분이 많이 없어 보이시죠? 껴봤는데 소고치 부분 전혀 안 닿았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이트를 잘못 떴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바이트가 환자가 여기 잠깐 멈춰 주시면은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임상에서 교근 작용할 때 헤드레스트가 너무 뒤에 있으면은 제대로 못 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스태프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이트를 그대로 주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종종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안 이후로는 우리가 바이트를 뜨기 전에 환자가 잘 그 위치로 재현 가능하다는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reproducible입니다. 즉 환자가 재현 가능하게 그 위치로 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세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로 물지 못하고 자꾸 편의시켜서 무세요. 그리고 특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잘 무시는데 이 바이트 재료를 짜면은 그때도 잘못 무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습을 시켜서 제 위치로 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저는 물기 전에 심스탁으로 치아들의 교합 접촉 강도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닿아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 바이트를 떴는데 이렇게 빛에 비춰봐요. 그런데 치아들이 다 닿았었는데 왜 안 닿지? 구멍이 다 뚫어져 있었는데 왜 안 뚫어져 있지?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편의시켜서 물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생님들이 실리콘 바이트를 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한 교합 그대로
실리콘 바이트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임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찬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우리가 준비한 이유가 실리콘 바이트가 잘못 채택된 그런 겁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얘기 이어가면 파셋 부분이 제대로 재현이 안 돼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도 교합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 비슷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문을 해둡니다. 마스터 모델 체크하고 대합체도 체크합니다. 자,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점 찍힌 부위로 물리면 전혀 터무니없이 물리기 때문에 그냥 마모도를 따라서 물려본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지금 많이 뜨는데 이거는 대합치가 제일 많이 변형이 되는 부분이 후방부가 많이 밀리거든요. 알기네이트 임상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그 후방부 밀린 부위만 제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를 물려보면은 보시면은 저 소고치 부위, 그 부위가 그래도 조금 뜨죠.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트라이포드하고 4점, 4점 접촉, 그 두 접촉점을 얘기하셨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고치 마모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해서 3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소고치 쪽하고 전치를 닿게 하려고 뭐가 조금 더 남아있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작업은 또 뭐냐면은 기포 제거하고 불필요한 부분 쳐가지고 그 바이트가 그 모델에 정확하게 잘 안착이 되나 해가지고 바이트 모델도 같이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치부가 닿아서 전치부를 삭제를 하죠. 자, 전치부 삭제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접촉점을 모두 다 날려버리면은 소고치에 2점만 닿기 때문에 불안정한 교합이 될 수 있어서 전치부는 삭제를 소장님들도 보실 수 있지만 좀 조심해서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평가했던 구치부하고 대구치, 보철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죠. 저기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닿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작업은 뭐냐면은 힐링 어프트먼트를 꽂고 그 다음에 바이트를 잘라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거는 소고치하고 대구치 쪽이 닿고 있었는데, 자,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제 자를 겁니다. 예, 저는 이 과정을 우리 소장님이 요구하셨을 때 의아했어요. 아니 풀로 떠주는데 왜 굳이 내가 구강 내에 사용한 힐링 어브먼트 똑같은 사이즈를 기공실에서 요구하는지 좀 의아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모델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요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선생님들이 구강 내에 사용한 힐링 어브먼트의 직경과 높이가 똑같은 것을 보내주시면 훨씬 더 모델을 정확하게 마운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실리콘 바이트 있잖아요. 그 실리콘 바이트의 일부분이 이제 힐링 어브먼트에 닿아서 인기된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만 잘라내서 그걸 모델 사이에 인계시켜 놓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영상이 안 보이는데 저희는 분명히 닭구에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넣고 이제 교합을 시켜보면은 앞쪽에 소고치, 대구치, 인접치 부분들이 다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바이트가 잘못 체득됐을 때는 풀아치로 떴을 때 3점 교합 접촉만 만들어도 구강 내에서 교합 조정 얼마 하지 않는 포션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자, 우리가 모델 분석을 해서 조기 접촉 부위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건 실리콘 바이트가 맞다. 근데 우리가 임상에서는 그 실리콘 바이트를 정확하게 떴는지를 임상이가 평가할 필요성이 전제 조건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모델을 분석을 해서 마운팅할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작하는 보철물 파트를 위주로 해서 저 부위가 정확하게 구강내랑 똑같이 닿도록 조기 접촉을 쳐간다 라는 게 요지죠? 맞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 키가 있겠고요. 이 트랜스포 키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임플란트 체결할 때 키의 위치가 모델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뭐냐? 인상 취득 에러도 없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치조골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키들을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철물을 시적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 맨 처음에가 컨택의 강도입니다.
컨택이 타이트하면 제 위치에 안 들어가는데 교합을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컨택은 치실을 이용해서 치실이 저항감을 가지면서 통과되는 정도. 헐거우면 리메이크고요. 그 상태에서 마진을 보고 그 다음에 교합을 보게 되는데요. 뭐 교합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딜리버리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임상 과정도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트랜스퍼 키를 이용해서 어버먼트를 임플란트에 체결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제 위치에 들어간 경우에는 스크루를 조일 때 부드럽게 체결되고 꽉 조일 때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저 키의 위치가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을 평가하기 전에는 보철물의 교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철물 시적 전에 지금 남아있는 치아의 교합 접촉 강도를 심스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조금 지나갔는데요. 어떤 치아는 심스탁이 안 빠졌는데 어떤 치아는 빠졌잖아요. 그럼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은 보철물을 끼웠을 때 심스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물려보니까 안 빠져. 인접치아를 물리니까 스르르 빠져. 그럼 무슨 착각에 빠져요? 임플란트 보철물이 높다는 착각에 빠질 거 아니에요. 원래 이 환자는 이 치아가 안 닿았던 거야. 그래서 보철물을 끼기 전에 심스탁이 스르르 빠졌던 거예요. 따라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해놓고 교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보철물 시작하기 전에 인접 치아하고 반대쪽에 있는 치아의 교합 접촉 강도를 심스탁으로 먼저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철물 시작해서 뭐부터 평가한다고요? 컨택입니다. 컨택이 타이트하면 덜 들어가니까 교합을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철물이 헐거우면 정말 컨택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기용수는 너무 잘해줘가지고 보철물의 피트니스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리가 없죠. 저렇게 치실을 통과시켰을 때 저항감을 가지면서 통과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합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선생님들 이 정도의 교합이면요, 교합 수정할 때 너무나도 쉬워요. 조금만 하고 책방 운동만 구강내에서 확인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보철물을 선생님들이 만나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바이트 채택할 때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 바이트를 갖고 우리 기공사분들이 모델 분석을 잘해서 모델 자체를 정확하게 마운팅을 해야만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치과 의사분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한 후 구강내하고 엑스레이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마지막 피트니스며 모든 것이 다 좋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모델이 변형이 있다면 우리가 실리콘 인상제를 이용해서 체득한 다음에 마스터 모델을 만드는 경우랑 알지네트 인상을 떠서 제작하는 대합차 모형 중에 둘 중에 어디가 변형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지네트 인상 재료가 보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합치아 인상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채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요, 절대 아랫연차의 위생사가 알지네트 인상을 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위생사들이 이 알지네트 인상을 허드렛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최종 보철물 제작하기 위한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지 변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량컵을 이용해서 파우더 리퀴드 레이쇼를 조절을 하고요. 믹스도 자동 믹서기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알지네트 인상을 뜬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지네트 인상을 뜨진 않아요. 위생사가 뜬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치아들이 모두 트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트레이의 안쪽으로 치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덴탈 스톤을 풀리고 나서 좀
경화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 치아들이 트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스톤의 무게에 의해서 축 처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깅이라고 하거든요. 축 처져버려요. 축 처져버리면 대부분 7번 쪽, 8번 쪽에 교합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7번 쪽에 조기 저축이 많다고.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따라서 트레이 크기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레이 small, medium, large, 그다음 x large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을 잘 선택을 해서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트레이를 그냥 시작을 할 때는 그 위치를 잘 잡아요. 그런데 저기에다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넣어놓고 위치시키면 트레이가 틀어져요. 덜 들어가거나 수평적으로 틀어지는 상황에서는 치아들이 트레이 안쪽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이 트레이 손잡이 위치는 미드라인, 정중선에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인지를 한 후 인상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그나마 이 7번 쪽의 치아의 교합면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볼 때 첫 번째 붙는 이 스톤은 가능한 한 양을 적게 해서 캐스트의 무게를 좀 덜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7번의 반 정도가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부위가 무게에 의해서 쭉 처지면 7번 디스탈 쪽이 조기 접촉 부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레이의 크기를 잘 선택을 하고 위치를 잘 잡아서 인상을 취득해야만 양질의 대합치아 모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젖은 티슈를 가지고 덮어둔 상태에서 나중에 스톤을 보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다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네이트의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작업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인상을 뜰 때는 러버 인상이든 알지네이트 인상이든요, 특히 하악을 뜰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 잘 아시죠? 입을 크게 벌리거나 전방 운동을 크게 했을 때 이 외측 입돌근이 수축을 해가지고요, 이 맨디블의 위드스가 감소된다. 그 레인지는 지금 10마이크론에서 780마이크론까지 범위가 아주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수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악의 인상을 뜰 때는 크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뜨면은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한 한 환자가 입을 담은 상태에서 약간 내 손가락을 약간 깨문 상태, 이 상태에서 인상을 떠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기포적을 하셔야죠. 어떤 최종 보철물이 임상에 왔을 때 평가해 보면 정말 대합치아도 기포들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그냥 제작한 보철물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저러한 기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파우더 리퀴드 레이쇼를 잘 지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입안에 타액이 많으면 타액 때문에 인상제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겉돌거든요. 그래서 타액을 좀 없애고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특히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에다가 손가락으로 알지네이트를 조금 떠서 러빙이라고 합니다. 교환면에 좀 문질러서 교환면이 좀 잘 나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대합치아 모형의 정확성을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대합치아 인상 정말 잘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 교육을 잘 하시고요. 대합치아 모형도 잘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이 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임상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1의 두 번째 임상적인 상황입니다.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 인상을 뜨고요. 그리고 실리콘 바이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파셜 트레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상악과 하악용 이렇게 나누어서
위에 예를 들어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버 인상을 뜰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는 따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실리콘 바이트를 채택해서 보내주게 되면은 우리 기공사분들은 파샬로 제작된 모형을 이용해서 마운팅을 하겠고 이 상태에서 최종 부품을 제작한 다음에 임상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파샬 트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잘 안 하는 이유는요. 저도 편한 게 좋아요. 풀 트레이보다는 파셜 트레이가 편할 거고요. 물론 인상지의 소모량도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교합이 높고 어떤 경우에는 또 낮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 꺼려하는 거예요. 물론 원장님별로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닥 큰 문제 없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할 때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상 슬라이드는 인상책 바로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47번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요. 자,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러버 인상을 떴고 또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대합체 인상을 뜬 다음에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힐링 어버트먼트 같은 사이즈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힐링 부위가 인기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특히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상을 떴을 때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떠주실 때도 지금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은 힐링이 한 1mm 이상은 좀 위로 올라와 있어야지 저희가 평가할 때 편합니다. 잇몸에 안에 묻혀 있으면은 제대로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트가 5mm짜리를 이용해서 힐링을 시켜놨는데 그게 잇몸에 조금 묻혀 있다. 그러면 하이트를 7이나 9로 바꿔서 바이트를 떠준 다음에 같은 사이즈를 보내주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셜 트리로 위아래로 인상을 뜬 다음에 모델을 제작한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분석을 하셨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샬로 제작한 케이스고요. 근데 뭐 이 환자는 아까 사진을 보셨다시피 바이트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솔직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케이스는 저 파셋도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풀트레이랑 다르게 속우치부에서 접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버컬 또는 팔라탈 쪽으로 틸팅이 와가지고 교합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정확한 바이트를 만들 수 없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기포는 제거해 주시고요. 자, 코핑을 제거한 다음에 보시면은 구멍이 명확하게 뚫려 있죠. 그리고 넓은 범위로 명확하게 뚫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전치부까지. 안 그러면 그 뒤쪽으로 쉬프트 돼서 이제 무셨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요. 그렇고요. 지금 러버를 삭제하는 거는 엠브레저 사이에 들어간 러버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요 부위가 이제 구강내 치아 사이 엠브레저에 들어간 부위가 모델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위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기는 이제 잇몸 뒤쪽, 그러니까 임플란트 뒤쪽이고 그 옆에 앞쪽으로는 엠브레저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저 바이트 재료가 오바이트라고 거의 레진처럼 돌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메스로로 잘리지가 않아서 디스크로 절단을 하셔야지 산산이 쪼개지지 않고 저 필요 없는 부위만 잘라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임상에서요 기호용 나이프로 잘라보면 완전히 조각이 납니다. 저 보시면은 아까 잠깐만 멈춰주시면 자, 이거 보시면은 판단을 할 때 아직도 풀 시팅이 좀 되진 않는데요. 변형이 조기 접촉이 좀 있고 소구치 부위에 조기 접촉을 쳐서 저 아래쪽 구치부까지 풀 시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트를 잘라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의미가 없고 앞쪽에 이제 조기 접촉을 제가 칠 겁니다. 진행해 주시면 좀 더 풀 시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대합치, 그러니까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이트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접촉을 하는지를 보면서 변형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알지네이트도 큰 무리 없이 떠진 거고요. 저 정도면 교합되는 부위를 체크를 합니다. 이때 당시 누가 했는지 잘했네요. 기공이요, 부처 연예기. 저기 인상뜬 대합체 인상뜬 위생사가 네. 저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공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냐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요. 워낙 이번에 그 데이터도 좋았고 모델도 좋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마운팅을 해보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소구치인데 소구치가 지금 안 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영상에서. 자, 그 부위가 제일 중요한 부위거든요. 자, 이렇게 안 닿고 있죠. 만약에 저 상태로 보철물 제작을 하면은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서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면 분명히 언더바이트가 될 겁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라 저 부위 쳐서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접촉 부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구치도 조기 접촉 부위 소구치를 삭제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실리콘 바이트 구멍 뚫어진 부위가 양쪽 대합체가 정확하게 닿도록 보철물 제작 부위와 상관없는 부위를 쳐나가는 거죠. 자, 조 부위가 닿아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부위가 닿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끝나면 이 상태에서 보철을 만들었을 때 MICP, 즉 그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임상에서 그다음 많은 교합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네요. 다음 동영상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정확하게 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까 힐링 어트먼트하고 요 부위의 바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힐링 부위가 잘 보이도록 저기 잘라서 평가를 합니다. 정확하게 닿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마운팅을 해서 작업을 하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잘 물리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보이는 먹지는 12마이크론짜리고요. 구황에서는 8마이크론짜리를 쓰는데 저희가 어차피 바이트 볼 때도 12마이크론으로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이 케이스는 말이에요. 파샬 트레이를 이용해서 모델을 제작해서 우리가 모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되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파샬 트레이를 이용해서 떴는데 모델의 변형이 많아요. 변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저기 침 부위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교합 스타일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마운팅을 해요? 그런 경우가 교합이 안정적이지 않고 뭐 엣지 투 엣지 바이트, 버칼 크로스 바이트, 치아가 긴밀하게 닿지 않고 조금 닿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파샬 트레이로 이용해서 인상 제작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저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키포인트는 모델 분석을 잘해서 보철물 제작 부위에 있는 치아들의 접촉은 구강대랑 동일해야 된다. 이때 마운팅을 할 때 가능한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풀 트레이가 낫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샬 트레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치아들이 안정적인 스탑을 이루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힐링 어버먼트를 준비하고 그 주변에 지득한 바이트가 있다면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용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해드립니다. 그때 요 대합치아가 변형이 없어야 되죠. 왜냐면 이 대합치아는 지금 아무리 내가 실리콘을 떴다 하더라도 아래랑 물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대합치아가요, 만약에 트레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깅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온 상태에서 얘가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부위는 대합치아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바이트를 통해서 변형 여부를 그러니까 접촉점이 닿아야 되는데 안 닿으니까 그걸 찾아갈 수 있겠는데 얘는 아무런 대합치가 없잖아요. 즉 알지네이트 인상을 잘 체크를 해야만 얘를 믿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알지네이트 인상을 뜰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보철물 제작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소장님이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보철물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보철물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임상에서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 대합치아가 내려왔다는 거죠. 대합치아가 약간 슈퍼 이럽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간과하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합치아가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MICP는 상관없지만 측방 운동을 할 때 구강 내에서 프리머처 컨택이라든가 인터피런스가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합치아라든가 임플란트 보철물의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원장님 대합치아가 조금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두 개 만들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합치아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제작한 보철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합치아가 팔레탈 컷을 조금 메잘 쪽인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메잘 쪽을 조금 쳐서 작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요 부위가 좀 다르잖아요. 요 부위가 지금 46번과 47번의 변형 융선의 높이가 좀 차이를 보이는데 얘는 조금 비슷하죠. 즉 요쪽 부위가 대합치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 평면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합 평면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합치아가 내려온 부분을 살짝 쳐주고 두 번째 보철물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를 또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임상을 하실 때 대합치아가 어느 정도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다. 근데 그것을 인상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셨다면은 에나멜로 플라스티를 먼저 해두고 인상책하는 것이 좀 더 양질의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다르죠? 그죠? 자, 이것은 그냥 만든 거고요. 이것은 대합치아가 내려온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끼워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부트먼트를 낀 상태고, 자, 임상 버전 볼까요? 자, 직을 이용해서 어부트먼트를 체결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치아의 교합 접촉 강도를 심스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철물을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냥 만든 거. 즉, 대합치아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걸 끼고 한번 볼까요? 컨택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교합을 보니까 어때요? 임플란트 보철물 안 빠지고. 우리가 6번하고 5번에 대해서는 신경 썼잖아요. 똑같이 안 빠지잖아요. 이거는 MICP가 거의 정확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MICP에서 교합 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근데 저는 요 보철물보다는, 즉 마지막 위치가 안 맞으면 이 사이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서요. 나중에 환자가 불평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잘 맞았지만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는 이 두 보철물을 보여드리면서 환자분, 저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해서 끼워드리되 위에 치아가 조금 내려온 것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면 환자들은 다 수긍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두 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전후좌우가 바뀐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자한테도 오해를 사지 않고 좋은 퀄리티의 보철물을 딜리버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럼 두 번째를 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임플란트 보철물은 교합이 되고 앞에 쪽은 다 뜨겠죠.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게 컨택이 더 좋았어요. 첫 번째보다.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임플란트 보철물 안 빠지죠? 6번 쑥 빠지죠? 5번 쑥 빠지죠? 이거 왜 그래요? 대합치아가 내려온 거를 깎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강내에서는 그게 먼저 닿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어디냐? 지금 사각 7번에 17번의 메지알 마지날 리치 쪽이라는 거죠.
이 과정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구강내에서 연구합착을 먼저 한 다음에 저는 교합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합착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착제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로부터 보철물을 제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싱글은 대부분 컨비션 타입, SCRP로 주로 하고 있고요. 연구합착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 시멘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빼서 세면을 제거하고 있고요. 다시 임플란트에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조인 다음에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첫 번째 토크를 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서 교합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어때요? 지금 17번이 좀 내려와 있잖아요. 요 내려온 부위 때문에 이대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전방 운동이라든가 측방 운동 시 이 부위가 조기 접촉 부위가 돼가지고 이 치아가 망가지든 또는 임플란트 보출물에 스크루 루즈닝, 스크루 프랙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보철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철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 부위만 교합 조정하면 되겠죠. 교합줄 찍어보시면 당연히 조 부위가 찍힐 거예요. 자, 보이시죠? 조 부위만 쳐내면 됩니다. 그 양이 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나멜, 범낭질 층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는 그닥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방 운동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측방 운동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조 부위를 쳐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내가 인상 트랙하기 전에 먼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나 보철 과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합치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거 어때요? 따다닥 맞잖아요, 이제는. 그죠? 선생님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선생님들도 두 번째 보철물을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합 조정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이 딜리버리 된 상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은 이 부위만 했다는 거죠. 시피얼 부위의 메지알, 마지널 리트 쪽 이 부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로업 체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파트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 인상을 뜨고 실리콘 바이트를 체득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위아래 알지네이트 인상과 러버 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실리콘 바이트를 체득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임상적으로 대부분 90% 이상을 풀 트레이를 사용합니다. 싱글이나 두 개조차도요. 그런데 우리가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체득해도 바이트 좀 잘 뜨고 모델 분석만 잘하면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환자 보시면 정면에서 보고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위아래 치아가 긴밀하게 바이트가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뜨더라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왼쪽처럼 어떤 치아는 닿고 어떤 치아는 안 닿고 이런 경우에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떴을 때 우리가 모델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모델을 삭제하다 보면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모델을 마운트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합이 불안정하거나 버칼 크로스바이트 양상을 보이거나 엣지 투 엣지 바이트를 보이거나 또는 어떤 치아는 닿고 안 닿고 닿고 안 닿고 이런 교합을 갖는 환자에 있어서는 파셜 트레이보다는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보철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에서는 이러한 버칼 크로스바이트 양상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파셜 트레이 인상을 뜨게 되면은 문제를 좀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로버가 지금 보셔도 네. 힐링 있는 부위는 2점 닿고 구치만 닿고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편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실리콘 바이트 뜬 거 보시면 뚫어진 부위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보철물을 제작한 부위에 있어서는. 그럼 이게 풀 트레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마운팅할 수 있어서요. 구강 내 딜리버리에 보면 정말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임상적인 상황이죠. 자, 우리 이런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취약했던 시기는 아주 과거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1987년에 발표된 이 논문 자료에 의하면 이 듀얼 아치 임프레션은 매우 유용한 테크닉이다. 특히 이제 고정성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떠나서 일반적인 보철물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한꺼번에 인상과 바이트를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위아래 인상을 뜨면서 바이트까지 동시에 뜨니까 좀 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풀 트레이로 인상을 뜨는 것에 비해서는 이 구토 반사가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구토 반사를 좀 줄일 수 있어서 환자에게 편안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저널에 의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상과 바이트를 떴을 때 교합 조정하는 과정이 수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 하악의 굴곡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풀아치를 이용해서 풀트레이를 이용해서 하악의 인상을 뜰 때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이 하악골이 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파셜 트레이로 뜨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바이트를 따로 취득하지 않고도 교합을 시킨 상태에서 마운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부분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대합치 인상을 뜰 때는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위아래 모두 실리콘 러버를 이용해서 인상을 뜨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대합체 모양이 좀 더 정확하게 제작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상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체크하는 경우에는 인레이 또는 가끔 가다가 싱글 크라운에 한해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관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는 여기에 같이 사용을 해야만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트 임프레션 코팅인데요. 지금 임플란트 회사별로 각각 그 독특한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팅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덴티스에서는 MUC라는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덴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MUC 바이트 임프레션 코팅이거든요. 우리가 이 논문 발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듀얼 아치 트레이와 바이트 임프레션 코팅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의 임프레션을 체득했을 때 정확성 여부를 평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연구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바이트 임프레션 코팅과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체득하는 것은 픽업 임프레션, 즉 일반적인 픽업 임프레션에 견줄 만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 모형상에서요, 이제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고 하나는 픽업 임프레션을 체득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바이트 임프레션 코팅을 이용해서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인상을 체득한 다음에 모형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모형의 아날로그에다가 스캔 바디를 꼽아놓고 스캔을 떠서 원래 그 모형 상태의 위치랑 멀징을 시켜서 어느 정도 discrepancy, 이 변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즉 듀얼 아치 툴을 이용해서 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 채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보고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임플란트의 3차원적인 위치를 모델상으로 옮길 때 일반적인 방법인 픽업 임프레션 코핑과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한 방법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컨택이라든가 교합적인 면에서는 평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바이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바이트와 관련돼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철물을 제작을 해 오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논문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상색 면에 있어서는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은 자, 이 케이스는 이 상태가 바로 인상 채색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여기있는데요. 보시면은 교합 관계가 그닥 긴밀하지 않습니다. 소고치 부위까지는 크레스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46번에 취하는 약간 엣지 엣지 바이트 또는 약간 버칼 크로스 바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때 저는 여러 가지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덴티스의 MUC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 버티컬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들의 제온들을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GH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하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MUC는 GH 컬러가 2468 정도를 갖고 있고요. 이 하이트는 미니멈 하이트 4mm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mm 정도의 하이트를 갖고 있으면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이 트랜스퍼 임프레션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즉 요게 짧으면 우리가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채색하면 요 부위가 음영으로 인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위에 끼워 넣을 때 인상체에 인기된 부위가 얕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프레션 캡이라는 것을 출시하게 되거든요. 그 제품을 MUC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임프레션 캡을 연결할 때 과연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컬 스페이스가 허용된 이런 케이스에서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GH 컬러는요, 식립된 임플란트 깊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하기 때문에 6mm, 8mm가 때로는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MUC도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도요, 임플란트에 체결할 때 정확하게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프레션 코핑, 트랜스퍼 임프레션이라든가 피커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할 때랑 마찬가지로요. 이걸 아무렇게나 꼽으면 인상색 에러인 거예요. 즉 임플란트 3차원적 위치를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은 인상 채색 에러가 없어야 되고 나중에 제작한 커스터마이즈드 어그먼트에 치조골 간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이트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MUC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게 컬러 코딩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라 색깔은 직경이 4.5고요. 노란 색깔은 5.5고 블루, 파란 색깔은 6.5인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구치구에 사용할 때는 소구치는 이 노란 색깔을 주로 선택하고 있고 대구치는 파란 색깔을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H 컬러별로 그 짝꿍의 리테이닝 스크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테이닝 스크루는요, 그 안쪽에 보면은 요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헐겁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만 빠져나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섞여버리면 그 제품이 섞여버리면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4.5, 5.5, 6.5의 직경은 지금 요 부위의 직경입니다. 요 부위의 직경이에요. 요 세 가지 제품 모두 그 위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시면 삼각형인데 약간 모서리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거든요. 요 삼각형의 크기는 다 동일하고 화이트는 모두 3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임프레션 캡이라든가 나중에 바이트 캡들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GH는 2, 3, 4, 6, 8 요 정도로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리테이닝 스크루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가 짧기 때문에요, 그냥 맨손으로 작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수월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홀더라는 것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홀더는 짧은 거하고 긴 거 두 개가 있고요. 얘네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삼각형 부위에 인게이지가 돼가지고 프릭션, 마찰력에 의해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홀더를 이용해서 헥사 부위를 임플란트에 딱 맞춰서 끼운 다음에 위에 있는 요 팬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리테이닝 스크루를 잡아서 픽스처에 조여주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런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편리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바이트 캡, 임프레션 캡, 힐링 캡들이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바이트 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듀얼 아치 툴을 이용해서 인상을 뜰 때 트랜스퍼 임프레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이 캡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트가 3mm이기 때문에요. 이 캡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임플란트 인상을 뜰 수가 있겠습니다. 자, MUC를 임플란트에 정확하게 연결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캡을 세 가지 방향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딸까닥 하고 끼워 놓습니다. 물론 딸까닥 소리는 안 납니다. 정확하게 체결한 다음에 인상을 뜨게 되면은 이 캡만 픽업 되는 거죠. 이 안쪽에 캡이 픽업 된 게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UC를 빼서 아날로그를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을 인상체 내면에다가 끼워 놓게 되는데요. 이때 끼워 놓을 때 위에서 보면 삼각형의 단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삼각형의 단면이라는 것은 세 가지 회전 방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 회전 방향이 생기더라도 어떤 방향을 껴도 아날로그에 위치되어 있는 헥사의 회전 방향은 동일하게끔 위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로 꼽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트랜스퍼 임프레션에서 일으킬 수 있는 회전적인, 수평적인, 수직적인 에러를 깔끔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짧음에도 불구하고요. 요 하이트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픽처 레벨 인상이, 임플란트 레벨 인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일부의 종류입니다. 대부분 모스테이퍼 각도가 11도이면서 헥사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호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B사의 제품을 임플란트 심었다. 그럼 반드시 그 회사 제품의 아날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UC를 체결한 다음에 지금 임상적인 과정에서 임프레션 캡을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인접체에 닿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서 체결하면 되겠고요.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만약에 인접체에 닿는다고 하면은 그 부위를 조금 쳐서 삭제를 해서 인접체하고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캡을 연결한 상태에서 대합체하고 닿으면 안 되겠죠. 조금 닿으면 조종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 부족하면은 조종할 양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과 임프레션 캡을 이용한 동시에 위아래 인상과 바이트를 체득하는 경우에는 수직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듀얼 아치 트레이, 소위 바이트 트레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런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 얘를 감싸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인상과 바이트를 뜯다 보면은 이 주변에 이 테두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로 낭창낭창해요. 그래서 제거할 때 보면 어느 정도 변형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무리 부직포가 얇다 하더라도 부직포 두께만큼 교합은 높아진 상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이 두께가 교합지 한 장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정도면 나는 임상에서 교합 중에 크게 문제가 없어. 다만 위아래로 동시에 뜨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나는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바이트 트레이,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체득하기 위해서 준비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MUC와 랩 아날로그와 임프레션 캡이 되겠죠. 자, 일단은 적절한 GH 컬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홀더고요. 홀더를 이용해서 헥사 부위를 정확하게 위치시켜야겠죠. 그리고 저 윗부분을 돌리면 안쪽에 있는 리테이닝 스크루가 잠겨지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합체 공간을 보시고요. 그리고 캡을 보시면 단면 쪽에 이렇게 너치가 있고요. 얘를 보면서 위에서 세 가지 방향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수직적인 위치를 잡아주시고 또 대합체하고 닿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셔야 돼요. 안 닿죠? 만약에 닿고 있으면 그 부위를 구강 내에서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환자한테 계속 물려고 해가지고 환자가 재현 가능하게 그 위치로 물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이 상태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지금 바이트 트레이가 있고요. 위아래다가 인상제를 담아서 주면 그 상태에서 또 무세요 그러면 턱을 편의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심스탁을 이용해서 어느 치아가 닿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기공 오도제에다가 치식을 쓰는 거죠. 3, 4, 5, 6 해놓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정보를 주시면 훨씬 더 교공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물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인상제를 주입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위생사가 위아래 듀얼 아치 트레이에다가 인상제를 담아주겠죠. 그리고 우세요 할 때는 너무 꽉 우세요가 아니고 젠틀 바이트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의 상태를 보시고 편의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뺄 때 보면 어때요? 이게 림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틀어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중간에 개재되어 있는 이 부직포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 차이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MUC를 임플란트로부터 제거를 할 때도 홀더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아날로그를 정확하게 체결한 다음에 이 경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바이트를 논해야겠죠. 그리고 얘를 꼽을 때는 세 가지 회전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꼽아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때 짧은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 하이트를 저 임프레션 캡이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니 인상 체득은 정확하겠죠. 문제는 바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왜 굳이 나는 실리콘 바이트를 추가적으로 채택을 했을까요? 원래는 이 듀얼 아치 트레이의 목적이 인상과 바이트를 동시에 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이트는 부가적으로 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채택해 주는 이유가 혹시 물 때 잘못 물 수도 있고요. 이 정보를 충분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 바이트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만약에 MUC 윗분까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때 모델이 제대로 마운팅이 됐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임상 정보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보철물 장착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하시면 그냥 번거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잘 물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네는 다 뚫렸잖아요. 보이십니까? 실리콘 바이트로 뜬 거 다 뚫렸는데 여기는 어때요? 소고치 부위가 안 뚫려진 데가 있잖아요. 다 뚫렸나요?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뻥 뚫렸는데 얘는 뭔가 그래도 부직포가 그 사이에 인기돼 있잖아요. 요만큼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인상을 떠서 기공서를 보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모델 분석을 해서 하시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받으면요. 마찬가지로 구멍 뚫리니까 구강에서 닫고 있는 부위 체크를 먼저 하고요. 세컨 바이트로 러버 바이트도 하나 주셨잖아요. 그 바이트 이제 나올 건데 확인을 한번 하고 세컨 바이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치는 같은데 뚫리진 않았어요. 그 부직포 부위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직포 부위가 바이트지 한 장 정도면 8마이크론에서 12마이크론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장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저 모델하고 마운팅을 할 때 그 트레이를 쓰진 않잖아요. 중간에 넣지 않고 확인만 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듀얼아치 트레이를 쓰면은 모빌리티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상쇄를 하면서 인상이 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아, 치아가 모빌리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양쪽으로 파셜트를 뜨면은 움직인 상태로 떠지는데 듀얼아치 트레이에서 뜨면은 교합된 상태에서 뜨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있어도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장점인데 그리고 또 단점은 좀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트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좀 안 맞게 들어야 되냐, 좀 조작을 해야 되냐 그랬는데 뜬 대로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만들었는데 영상 보시면 진행해 주세요.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또 부가 설명해드리면 원래는 여기에 힌지 교합기가 마운팅돼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듀얼아치 트레이 인상을 뜨면 위아래 네. 모델을 부어서 동시에 마운팅을 할 때 여기 교합기 마운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마운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 부직포 부위만큼 높아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합기를 빼고 인상체를 빼버리면은 내려오는 게 어디가 먼저 조기 접촉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이 다 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이 듀얼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동시에 떴을 때 그거를 모델을 만들면서 동시에 마운팅을 안 한다는 거죠. 잘하는 기공소에서는요. 그냥 모델을 따로따로 제작한 다음에 그 뭐 부직포에 뚫린 구멍이든 추가적으로 실리콘 바이트를 떠서 보내주면 그걸 이용해서 마운팅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죠. 네. 보시면 원래는 바이트 인덱스라고 해서 앞쪽에도 연장을 해서 맞추는데요. 이 경우는 바이트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마운팅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톱니바퀴 물리듯이 다라라락 잘 물려 있어서 이건 그냥 작업을 진행하면 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잘 떠주시면 듀얼아치 쓰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잘
못 떠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스태프들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저런 수직 공경도 문제지만은 픽처 위치도 이제 저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서 아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낭창낭창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변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컴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사가 인상을 뜬다고요? 있죠? 저는 100% 제가 인상 뜨는데요. 네, 바쁘신데. 다만 뭐 인상자가 굳어가는 시간 동안에 위생사가 홀딩하는 건 있어도 제가 인상은 100% 뜨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상 채택이 보철 과정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물론 뭐 능숙한 위생사들이 더 잘 채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은 이건 거의 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거의 필요 없죠. 즉 그 실리콘 바이트를 통해서 표시한 거랑 맞춰봤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결과를 보일 때 듀얼아치를 이용해서 듀얼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뜨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 말씀을 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얼아치를 쓰실 때 투유닛 이상을 쓰실 때는 잔존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마운팅할 때 좀 불안한 경향이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3개 이상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 또는 아주 교합이 안정적일 때 2개 정도까지는 듀얼아치를 이용해서 듀얼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동시에 뜨더라도 그닥 임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보철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종 보철물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진정 이 보철물이 잘 맞았는지를 선생님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키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임플란트 체결할 때 보시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죠. 이게 바로 짧지만 임프레션 캡을 갖고 있는 MUC의 위력입니다. 자, 그리고 보철물 끼기 전에 바로 인접치아의 교합 접촉 강도와 반대편 쪽의 교합 접촉 강도를 평가하는 건 반드시 저항합니다. 자, 이걸 평가해 두어야만 보철물을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높을 때 여기가 이 바이트가 나올 때까지 교합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컨택을 보시고요. 컨택이 적절하면은 그때 마진은 볼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지그에서 평가가 끝났으니까요. 지그가 잘 맞으면 컨택이 좋으면 마진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조금 살 빠지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높다는 얘기예요. 임플란트 보철물은 안 빠지는데 지금 앞쪽 치아가 스르르 빠진다는 건 조금 높다는 거거든요. 요 정도는요 거의 교합 조정에서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뭐 황당하게 교합이 높거나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불스아이 도넛 모양으로 생겨있는 요 부위만 톡톡 쳐내면 MICP에서 교합 조정은 끝난다는 겁니다. 최종 보철물의 퀄리티는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 과정을 통해서 구강 내에서 연고 압착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강 내에 끼워서 교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합 조정을 반드시 구강 내에서 연고 압착을 한 다음에 해요. 그 이유가 연고 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잇몸 간섭에 의해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기용실처럼 피트니스가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 피트니스가 헐거운 경우에는 합착하지 않고 하게 되면 특히 측방 운동할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교합을 정확하게 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고 압착을 한 다음에 타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어느 정도 수직적 위치에 약간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교합이 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높죠? 자, 임플란트 보철물을 닫고요. 그때 이제 요 부위, 지금 보시면 요 부위가 프리머처입니다. 즉 하이 컨택인 거죠. 요 부위를 살살살 조정해 가는데요.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지 마시고요. 초보자이신 분일수록 그린스톤을 이용해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는 편집을 안 한 동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번 했죠? 지금 2번 했어요. 그래서 물려보니까 어때요? 보철물 안 빠지고 반대편도 잘 안 빠지고,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르죠? 그죠? 네. 조금만 더 하면
MRCP에서 교합 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측방운동은 보시면 돼요.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는 측방운동 시 지금 보철물에 접촉이 없었습니다. 안쪽에 조금 있었네요, 그죠? 지금 요거는 측방운동 시 워킹 사이드에서 상하계 파나탈 커습의 외사면이 하하계 링괄 커습의 내사면과 접촉되는 부위를 쳐내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해서 안 좋은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거의 교합 중이 됐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또 강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구하학에서 교합 조정 많이 하시잖아요. 임상에서 피니싱 파리싱이라고 하죠. 최종 연마를 했을 때 정말 잘 안 돼요. 특히 질코니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합 조정 많이 한 경우에는 마치 중고품을 끼워준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기공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레이징을 다시 맡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원장님들은 기공소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덜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질코니아도 우리가 교합 조정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물성 자체의 변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질코니아 파질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막 질코니아가 쪼개져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교합 조정을 덜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이트와 관련돼서 파트 2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의 과정은 선생님들 임상이랑 똑같을 거라 생각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딜리버리 된 상태가 되겠고요. 자, 팔로업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참동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3번이고 4, 5, 6번, 즉 3번 브릿지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트 트레이드,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인상을 뜨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마지널 리치까지 어떤 경우에는 그 변연적 각도, 마진이 안 맞고요. 어떤 경우는 교합이 높고 낮고요. 어떤 경우는 컨택 포인트가 헐겁고 타이트하고요. 무엇보다도 반대편에 대한 치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가능한 한 풀 트레일 이용해서 뜨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 하신 거죠? 네, 치아가 지금 보시더라도 2개 정도밖에 유기가 안 돼 있어서 네. 예, 마운팅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 네, 그래서 뺄 때 보면 되게 낭창낭창거리고요. 대부분 이렇게 보내면요. 여기 보시면 또 뚫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마운팅을 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냥 이렇게 모델을 볼 거 아니에요. 위아래 이렇게 동시에 모델을 볼 거란 말이에요. 즉 이게 바이트다라고 믿는 거죠. 이제 마스터 모델 쪽에 이렇게 모델을 붙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만들면서 위쪽에다는 옐로우 스톤 부어서 대합체 모양 만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듀얼 엣지 트레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운팅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철물을 만들면 100% 높아요. 이건 많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실리콘 바이트를 채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임상 상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 싱글에 있어서는 논문도 그렇고요. 듀얼 스트레이가 그냥 나쁘진 않아요. 싱글에 있어서는. 다만 우리가 그 교합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좋겠고 또 기공소에서는 모델 분석을 잘해서 마운팅만 잘하면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우리 소장님 네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해볼까요? 요즘에 이게 많이 폭발이 됐죠.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손이 익은 사람이에요. 한 20년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덴티스트의 어울리보드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초창기 2008년? 7년? 제가 알기로는 트리오스 카트 1호 매장을 알고 있어요. 1호예요. 제가 1호인데 그때 당시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많이 했죠. 정말 그 장비는 3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다가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 렌즈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임상적으로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장비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못했던 게 아니라 장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일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디지털만 이렇게 경멸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안 맞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장비들이 발전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요즘에는 거의 한 30% 이상을 모델리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의 성능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저희 병원에 스캐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많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용이 좀 비싸고 그런 것들이 성능이 좋아서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캐너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좋고 더 좋고의 문제지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상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제가 뭐 작은 케이스들, 뭐 싱글 2개, 뭐 3개 정도는 모델리스트로 해도 큰 문제 없이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요즘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싱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인상 체득하지 않고 이 디지털 임프레션을 체득해서 모델리스트로 제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스캔을 뜰 때요. 스캔 바디를 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캔 바디 꼽을 때는 어떻게 꼽아야 되죠? 정확한 회전적인 위치에 맞춰서 꼽아야만 임플란트 3점 위치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상의 프로토콜은 스캔 바디를 꼽기 전에 스캔을 뜨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캔 바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치아의 스캔을 뜰 때 방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접치아의 그 형태를 정확하게 뜨기 위함이 첫 번째일 거고, 또 하나는 그 임플란트 그 안쪽에 있는 연조직의 형태를 네. 체득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일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스캔 바디가 길었을 때는 말이에요. 좀 짧은 거지만 이거는 좀 긴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캔을 뜨다 보면 교환면에서 이 스캐너가 움직이는 이 높이가 달라서 뭔가 이 이미지가 변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 위에서 스캔을 들어가다가 중간에 초점거리가 달라지면서 끊겨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임상에서 할 때 가능한 스캔 바디가 짧아도 되고 우리가 멀징을 할 때 이런 D컷 부위가 확실한 이 스캔 바디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스캔 바디가 길면요 바이트 상태를 이 상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스캔 바디가 대합치하고 달 거니까요. 물론 싱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접치아들이 많기 때문에 교합의 정보를 충분히 얻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멀티플에는 문제를 어느 정도 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캔 바디를 꼽아놓고 바이트를 못 시키니까요. 이걸 빼고 교합된 상태로 스캔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지는 뭐냐? 임플란트에 스캔 바디를 꼽지 않고 스캔을 뜬다. 그때 인접치아의 형태랑 연조직의 형태를 잘 얻어낸다. 그리고 스캔 바디를 정확하게 꼽고 스캔을 뜬다. 이 두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멀징된다. 그래서 하나의 스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합치아의 스캔을 정확하게 뜬다. 그리고 교합된 상태를 스캔을 뜰 때는 바이트, 즉 스캔 바디가 바이트가 될 경우에는 빼내고 교합을 뜬다. 네. 이때 싱글일 경우에 가능한 이유는 인접치아의 교합 상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요약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캔 뜨는 사람들이 스캔 뜨는 스킬이 떨어지는 경우, 또 스캔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뭐라 할까요? 정확한 스캔 바디 형태가 인기가 되지 않고 뭔가 변형된 상태로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이 찌그러지거나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그러면 소장님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네. 동일한 스캔 바디를 불러와서 멀징 시킬 때 네. 만약에 자동적으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캔 바디의 형상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그 형상이 정확하면은 좀 찌그러지더라도 머징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3점으로 찍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게 돼요. 자동적으로 안 붙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맞추시면 예, 수동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여기에서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능력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네. 대부분 디지털 덴티스트는 이 멀징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멀징이, 그렇죠. 거의 100%.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스캔 과정, 그 기공실에서는 멀징이 스타트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합된 상태를 평가하실 때는 지금 단면을 보시면서 쭉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교합에 대한 정보를 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믿고 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부위는 메지알 닫고 디스탈 닫고 6번 부위는 스르르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공 그래서에다가 적어드리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답지 보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발전돼가지고 바이트 뜨기 전에 색깔 있는 교합지로 교합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바이트 시키면 그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제 스캔의 성능에 따라서도 우리가 바이트 체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멀징을 잘한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죠. 뭐 커스텀과 추정 보철을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이제 깎게 되면은 추정 보철물에 이제 임상에 오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해보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캔 바디를 꼽지 않고 그 다음에 스캔 바디를 꼽고 그 다음에 대합치 그리고 교합면 상태를 스캔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멀징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 싱글 케이스잖아요. 싱글 케이스라서 지금 임플란트 침입 위치 보시면은 반대편 쪽까지 스캔을 떠줬거든요. 근데 대합치하는 그 해당 부위, 교합도 해당 부위만 떴어요. 지금 임플란트 침입 앞구멍 반대쪽까지 떴을 때 장점이 있습니까? 반대측 크라운의 내사면 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강 내에서 조정하실 때, 측방동 조정하실 때도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형태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발전하면서 예전처럼 왁스업 해가지고 구강내랑 어울리는 치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닉을 뿅 띄워놓은 다음에 교합점만 잡아놓기 때문에 모양은 그럴듯한데 생뚱맞은 치아가 나올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소장님 말씀 뭐냐면 요 동일한 치아를 갖고 있는 반대쪽 치아를 복제를 해서 미러 이미지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풀아치로 디지털 임프레션을 뺄 때 변형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논문 보고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요즘에 이 스캐너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변형은 조금 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에 대해서는 즉 풀로 스캔을 뜰 때는 약간의 변형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악은 풀로 떴었고 하악은 반대측을 파샬로 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악을 파샬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반대쪽 치아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반대쪽에 동일한 치아가 엉망일 경우, 뭐 불량 보철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굳이 할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캔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은 인상 또는 스캔을 뜨기 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캔 바디를 이용해 스캔을 뜨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연결하기 전과 연결한 후와 이걸 다 따로 떠서 할 수 있는 스캐너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못한 스캐너도 있지 않나요? 저렇게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택 포인트 위치만 제대로 떠진다고 하면요, 그냥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저 어부트먼트 그러니까 스캔 바디를 지워버리고 그냥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저렇게 뜨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이렇게 해도 기공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더
좀 더 정확한 거는 스캔 바디를 꼽기 전과 스캔 바디를 꼽은 다음에 스캔을 떠서 멀징 시켜놓은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담으로는 프리핸드 케이스 뒤쪽에 연조직만 있고 자연치가 없을 경우에는 스캔 바디만 넣고 뜨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연조직이 움직이면서 머징 시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부정확한 인상이 될 수 있어서요. 스캔 바디만 넣고 한 번만 떠주시는 게 기공하는 입장에서 훨씬 편합니다. 프리핸드 케이스에서는 스캔 바디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스캔을 떠주는 게 훨씬 낫겠다. 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보시면은 스캔 바디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뚫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교합이. 뭐, 이 지금 얘를 빼고, 바이트는 얘를 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징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멀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핸드 케이스는 연결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치과 의사분들께서 이런 작업까지 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다른 작업이 너무 많아서요. 그것까지 하면 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동 우리 김장실 소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멀징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멀징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노출물을 디자인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 기공실에서 반드시 지키는 게 있죠. 아무리 싱글 케이스지만 커스텀을 디자인하고 최종 노출을 디자인해서 이걸 동시에 깎지 않는다는 거죠. 즉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깎는 기계로 커스텀을 깎고 질코니아를 깎는 기계로 밀링 머신을 깎고 그래서 맞춰보면은 피트니스가 좀 떨어지죠.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어버먼 회사에서 이제 저희 CNC 가공을 맡기는데 본인들의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앵글 부위를 좀 더 오버해서 깎아서 보내줍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다른 부위 걸릴만한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더 깎아주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은 아무래도 피트니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느껴보면 너무 크라운이 헐겁다는 느낌이. 네. 그래서 저희 기공실에서는요 일단 디자인을 하고 나서요 커스텀만 깎습니다. 이 커스텀을 깎을 때 우리가 소위 환봉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넥션 부위가 깎여져 있는 그 타이터늄 재료를 위에 부분하고 커프 부위만 깎는 거고요. CNC 가공이라는 것은 이 커넥션 부위, 임플란트랑 연결되는 커넥션 부위까지 동시에 깎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두 개를 하는 간에 커스텀만 먼저 가공을 하고요. 이게 오면은 이것을 다시 멀징을 시켜서 그 위에다가 옵셋 값 설정하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을 다시 디자인, 즉 다시 불러와서 조정을 한 다음에 크라운을 따로 깎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정말 동시가공이 좀 끼기 미안할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원장님은 아날로그적인 그 느낌의 핏감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는 거고요. 동시가공 하는 데도 많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의 병폐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맛을 본 거죠. 이런 피트니스, 보철물의 피트니스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는 이게 너무 헐거운 거를 끼가 싫은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제 가족을 진료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보철물이 왔을 때 이게 안 좋아, 퀄리티가 안 좋으면 절대 저 끼지 않아요. 환자한테 다시 얘기해서 다시 인상 뜨겠다 하고 좋은 퀄리티의 보철물을 끼워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길로 오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많이 힘들죠? 네, 여기 걷어내면 머리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디스탈을 통해서도 아주 퀄리티가 좋은 보철물을 제작해 줄 수가 있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디지털 장비가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멀징 과정을 통해서 최종 보철물의 피트니스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이전 크라운을 불러와서 어느 정도 피트니스를 조정한 다음에 얘를 깎아내면요. 얘가 정말 피트니스가 너무 좋아요. 헐겁지가 않다는 거죠. 헐겁지가 않으니까 로테이션이 없어요. 너무 피트니스가 좋아서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왔을 때 다만 지그가 함께 안 오면은 이 어택먼트를 낄 때 조금 불편하다는 거. 물론 지그를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해 주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은 뭐 그게 불편하다는 거 외에는 이 보철을 꼈을 때 너무 잘 맞으니까요. 특히 교합 조종을 일반적인 러버 인상을 채택할 때랑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의 퀄리티를 구강내에서 평가를 할 때 요 순서를 한다고 했죠. 컨택 포인트 강도, 마진, 교합을 봐서 다 괜찮으면 구강내에서 연구 합착을 하고 세면을 제거합니다. 지금 피트니스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물론 마진 피트니스만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피트니스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드리블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좋다는 걸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보철물들은 팔로업 체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스캔을 뜬 모습이 되겠고요. 보면 이제 스캔 바디 꽂기 전이죠. 자, 이것은 인레이와 동시에 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죠? 요즘에는 또 이 메탈에 대해서 반사를 허용하는 그런 스캐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썼던 스캐너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참 그게 딜레마예요. 그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구비할 수도 없는 거고. 스캔 바디를 꽂고 스캔을 뜬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합치아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좀 잘 스캔을 떠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 디지털 임프레션을 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러버 임프레션 뜰 때 에러가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임프레션도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스캔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합된 상태에서는 환자가 정확하게 물고 있는지를 보고 하시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스캐너들이요, 이 팁들이 많이 소형화됐어요. 과거에는 팁이 되게 커서요, 볼살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턱이 딸려오니까 편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소형화돼서 그게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볼살을 당기면 그만큼 교합의 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보를 습득을 해서 제대로 물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같은 과정으로 멀징을 해서 디자인해서 깎아온 보철물이 되겠는데요. 제가 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인레이가 세팅됐고, 자, 최종 보철물이 세팅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컨택이 좀 타이트했어요. 컨택이 헐거운 거보다는 타이트하게 낫겠죠. 근데 우리 저기 기공실에 있어서는요, 다행스럽게도 100케이스에서 한 한두 케이스?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거나 헐거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행복한 사람이라. 리워률도 얘기해 주죠. 리옥이요, 10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정도? 한 케이스요? 알 것 같은데. 두 케이스잖아요? 네. 두 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리옥률이. 그래서 컨택 조절을 해서 끼면은 제 위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연구 압착한 모습이 되겠고요.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딱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팔로우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요, 싱글 케이스 안에서는 우리가 옵티컬 임프레션, 즉 디지털 임프레션이 이게 임상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케이스. 지금 위에 4개, 아래에 3개 임플란트가 식립된 이런 케이스들은요, 자,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스캔을 떠서요, 임플란트의 3차원적인 위치를 옮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크게 큰 에러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바이트잖아요. 바이트를 뜰 때 이 스캔 바디를 빼놓고 스캔을 뜨게 되면요, 정말 이 교합이 어떤 때는 너무 높고 어떤 때는 교합도 안 되고 너무 결과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일단 이 스캔 바디가 있을 때 얘를 빼지 않고 바이트를 뜨기 위해서 서로 닿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짧은 스캔 바디를 연결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캔을 뜨는 것보다는 이 둘 사이에 이런 러브와이트 재료를 좀 인계시켜주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인상의 특징이 그 광학인상 미러 팁이 좀 그 촬영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예전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 스캔 바디를 찍으면서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은 이 좌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빈 공간이 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좌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학 인상도 똑같이 바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이트가 잘못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 좌표 값을 못 찾아서 그 좌표 값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바이트 재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 바이트 재료를 인기시킬 때요. 네. 중요한 거는 멀징시킬 부위가 덮여서는 안 되겠죠? 예, 끝단이 조금 더 살아 있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잘라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위에 뜬 거 아래 뜬 거를 이 교합된 상태에다 멀징시켰을 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멀티플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스캔 바디를 연결해 놓고 스캔을 뜨는 것이 좋아서 짧은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실리콘 재료를 첨가를 해서 해주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선생님들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 부출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교합에 있어서 바이트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우리 소장님은 잘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애로사항들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보철물을 끼워보니까 너무 교합적으로 많이 해야 돼. 어떤 경우 이만큼 떠.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최종 보철물을 오더를 내려서 찾아가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시 보철물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저희가 준비한 토픽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지만 이 멀티플 케이스에 대한 임상 자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덴티스 SQ 임플란트가 이제 상하계 3개, 하하계 4개가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 케이스에 있어서는요, 스캔 바디를 선택을 할 때, 긴 거 짧은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아래 연결해 놓고 서로 닿지 않는 거예요. 즉, 위아래가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바이트를 선택할 때요. 그리고 스캔 바디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D컷이 명확한 거, 즉, 멀징을 할 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런 스캔 바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플란트 회사별로 여러 가지 스캔 바디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덴티센스 공급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스캔 바디를 연결할 때도 픽스처에 정확하게 헥사 부위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게 인상 습득의 첫 단계니까요. 임플란트 3차 안쪽 위치를 정확하게 옮겨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바이트를 시켰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요,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너무 크면은 요게 좀 긴 거로 바꿔도 되겠죠. 요게 우리가 나중에 요게 실리콘 바이트 재료를 여기다 인계시킬 거거든요.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하이트의 스캔 바디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스캔을 뜬 거 보시면 위아래 그냥 교합된 스캔을 보시면 어때요? 그 중간에 뭐가 보이십니까? 실리콘 러버 재료가 인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겁니다. 요거요. 요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D컷들이 좀 가리지 않게끔, D컷은 당연히 보컬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스캐너가 이 메탈 반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코팅하기 위해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코팅 에이전트를 바른 모습이 있는데요. 요즘에 아주 성능 좋은 스캐너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 맨 처음에 이런 케이스를 접한 경우에는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멀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철물을 디자인해서 만들 때는 최종 어버트먼트는 선택을 하되 상부 보철물은 가능한 한 3D 프린팅을 한 임시 보철물
또는 PMMA 레진을 깎는, PMMA 블록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그를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피트니스를 갖는 3D 프린터라면 좋겠는데, 이 3D 프린터의 성능에 따라서 또 피트니스가 또 영향을 받고 있죠. 어쨌든 지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끼워볼 수는 있겠죠. 대부분 저는 이 나누어져 있는 이 트랜스퍼 키를 선호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연결된 지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잘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PMMA 디스크를 이용해서 깎은 임시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그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모습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임플란트의 상처원 위치가 제대로 인기가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버트먼트 체결 후에 임시 보충을 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 이제 스캐너가 여기까지 왔구나. 다만 이 멀티플 케이스에서는 바이트 뜰 때 그 과정을 하시면 대부분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멀티플 케이스는 이렇게 중간 과정, 즉 임시 보충물 장착 단계를 거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 보충물을 장착한 이유가 이거 외에도 환자의 교합을 평가한다거나, 또는 상악의 골질이 안 좋아서 점진적 하중을 가한다거나, 또는 요즘에 교합력이 센 사람들 싱킹 다운 현상,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보충물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멀티플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주 정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 환자가 임시 보충물 상태에 만족을 하면은 최종 보충물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임시 보충물을 제거하고 나서 싱킹 다운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리타이트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 보충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디스탈 임프레션은 난 스트레스를 받아. 그건 러버 인상을 뜨시는 거고, 아니야, 나는 스캐너도 괜찮아, 난 스캐너를 뜰 거야. 그때 바이트 뜰 때도 이 어버트먼트 위아래 사이에다가 실리콘 바이트를 물려서 디지털 임프레션을 뜨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교합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교합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보충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보십시오. 피트니스를 보면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디지털 덴티스트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T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 달 정도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저널에 의하면, 이 저널은 파셜, 즉 부분 무취학 환자에 있어서 일반적인 임프레션과 디지털 임프레션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한 건데요. 자, 가정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다른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임프레션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건데요. 뭐랑 평가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임프레션의 방법과 평가를 하되 부분 무취학 환자에서 평가를 해보았어요. 결과는 뭐냐면, 스캐너의 성능에 따라서 스캐너가 좋으면 일반적인 인상 채색에 비해서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 저널이 되겠는데요. 즉, 임플란트의 삼천 쪽인 위치를 옮기는 거에는 부분무취학 환자에 있어서 스캐너가 문제가 없다라는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은 뭐냐면, 단일 또는 다수의 임플란트 수복을 함에 있어서 옵티컬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즉 바이트를 디지털 임프레션을 통해서 떴을 때 이런 최적 안정성, 최적의 정확성을 평가한 것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멀티플 케이스에 있어서는 디지털 바이트 임프레션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더라 이겁니다. 에러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나중에 이건 자세히 한번 전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싱글에 있어서는 싱글의 굳히고 수곡에 있어서는 이런 디지털 바이트를 뜨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이트를 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전월은 제 임상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제 임상은 지금의 디지털 덴티스트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는요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바이트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멀티플 케이스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바이트를 얻어낼 수는 있는데 무심코 하게 되면 바이트에서 문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풀아치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풀아치, 특히 풀아치에 있어서는 디지털과 일반적인 방법을 병용을 하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 되는 디지털을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좀 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섞어서 하시는 게 좀 물론 그렇게 도전을 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상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최적의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장착해주고 내가 한 결과물이 오랫동안 구강 내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즉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들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방법이 좋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낫겠고요. 디지털 방법이 더 좋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죠?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 인상 뜨고 실리콘 바이트 뜨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셜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 인상 뜨고 실리콘 바이트 뜨는 경우. 파트 2에서는 듀얼 아치 트레이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과 바이트를 동시에 뜨는 경우. 이때에는 가능한 한 추가적인 실리콘 바이트를 떠주는 것이 기공실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싱글 케이스나 두 개 정도 케이스에 한해서는 지금의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인상 취득뿐만 아니라 옵티컬 바이트 체득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진 강의가 끝났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우리 기공 실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임상의들이 과연 기공 파트에서 알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파트 1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기공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임상 과정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다음 단계는 뭐가 필요하지? 얘는 뭐가 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부탁을 드려서 우리 찬동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근데 이 강의를 기공사, 그러니까 테크니션도 들을까요? 아니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안 맞으면 편집해 주십시오. 저는 요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시야 요리사인데 재료를 손님이 갖고 와요. 그래서 가져온 재료 중에 썩은 부위 도려내고 필요 없는 부위 잘라내가지고 마운팅하고 이게 첫 번째 주제랑 같은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보까지 많이 주시면은 정말로 맛있는 초밥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없으면은 요리사들이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쓴맛, 짠맛이 들어간 요리가 나올 수 있어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5년 동안 같이 원장님이랑 일했고 우리 알고 지낸 지 19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요. 아무쪼록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 네. 어저께 준비한 거예요? 바로 준비한 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지금까지 22세기 서울치과병원의 김세용 덴탈빈 기공소의 김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